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세계의 단판으로 기대를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놓고 미중 간 무역 전쟁을 일시적으로 진정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만나 두 나라의 공조와 셔틀 외교를 약속했는데요. 한미 관세 합의 다음 날 반도체 관세 합의는 안 했다는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미, 미중, 한일 연쇄 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내일 한중회담을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0월 31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KBS 허효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6년 만에 부산에서 만났는데 공동 발표 없이 회담을 끝냈어요. 그렇지만 합의는 있는 거죠? 네, 급한 물은 껐다라는 평가가 일단 나옵니다. 네. 이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100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네.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네. 이 회담을 통해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시행 중인 합성 마약 펜타닐 관련 세금을 기존의 20%에서 10%로 낮췄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현재 중국에 매기고 있는 관세율은 평균 55% 수준에서 45%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이 히토류는 전투기와 반도체, 자동차 등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광물인데 이 중국이 전 세계 가공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죠. 네. 이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 카드로 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다고 해서 이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컸는데 일단 최악은 면하게 됐습니다. 네. 중국은 또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서 미국산 대두에 추가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또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는 수입을 중단했었는데요. 네. 이 대두를 비롯한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켜 세웠고 또 이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이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시 주석도 중국과 미국이 경제 무역에서 공감대를 이뤄냈다면서도 이 상호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 미국과 중국은 합의 결과를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시 주석이 플로리다주 판비치나 워싱턴 DC로 미국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봉합은 됐지만 이 히토류 수출 중단을 1년 유예한다는 부분 또 그리고 양안 즉 타이완 문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중순에 미중이 서로에게 매겼던 이 100%가 넘는 이 초고율 관세 유예 시점이 끝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4월에 만날 때까지 이 미중 간의 추가 논의와 줄다리기가 불가피하고 이 상황 관리를 좀 계속 해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좀 보입니다. 우리로서 뭐 한숨 돌린 셈인데요. 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중이 균형점을 찾아서 공급망이나 여러 이슈에서 안정화를 기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다만 미중 갈등이 언제든 이제 불거질 수 있고 또 히토류 역외 수출 통제 유예도 다시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한국이 이 중국 히토류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불발로 이번엔 끝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다시 오겠다고 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너무 바빠서 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면서 김정은과 관련해서는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러브콜을 보냈지만 이 한국에 머무는 1박 2일 동안 뭐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등으로 여유가 없어서 다음 기회를 보겠다는 의미로 보이죠. 네. 이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계기로 북미 정상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요. 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때까지
말까지 혹은 이제 내년 초로 예상되는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신임 총리의 첫 정상회담도 열렸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네, 어제 회담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지 9일 만에 이루어지는 이 한일 정상의 첫 대면이었는데요. 41분간 진행됐습니다. 이 국빈 방문 형태는 아니어서 공식 환영 행사와 만찬은 따로 없었습니다. 네. 이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 속에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많은 이 한일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다카이치 총리도 화답을 했는데요. 또 지금의 환경 아래에서 이 한일 관계와 한미일 3국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셔틀 외교를 이어가자는 부분도 재확인했거든요. 다만 이제 과거사 문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첫 인사격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이슈는 피하고 이 한국과 일본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네. 이틀 전 이뤄진 한미 관세 합의를 두고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반도체 관세 합의에 대해서 미국은 이런 합의 안 했다. 우리는 합의했다는 입장이죠. 네, 이 미국에서 이번 합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인데 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SNS에 이 합의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올린 겁니다. 이 반도체 관세의 경우 우리 정부는 경쟁국인 타이완과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이렇게 소개했었는데요. 네. 이 대통령실은 한미 간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면서 합의 내용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미국이 아직 타이완과는 이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세가 한미 무역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이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제 KBS 9시 뉴스에 출연해서 이 반도체 관세 부분 이 조만간 발표될 설명 자료 팩트시트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이제 뭐 해석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팩트시트나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내일은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이 나왔죠. 네, 이 한중 정상회담을 이틀 앞뒀던 어제죠. 이 중국 외교부에서 먼저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이 핵 잠수함 추진 도입건에 대해서 이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힌 겁니다. 이 사실상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앞서 이제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언급하면서 중국을 좀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대통령실에선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얘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진화를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내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핵 잠수함 관련한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또 미중 갈등이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지정학적으로 이제 전방위적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우리로 하여금 미국과 밀착하지 않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의 2단계 협상 가속화나 이 한한령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네. 시주석 방한이 11년 만인데 그 사이에 한중 관계가 경색돼 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풀릴지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아침 뉴스에 도하 사진과 영상이 화제가 된 게 이 엔비디아 CEO 젠슨 왕하고 우리 한국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치맥 회동인데요. 무슨 팝스타들 회동한 것 같았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오늘 뭐 깜짝 발표도 예고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젠슨왕 CEO는 오늘 에이펙 CEO 서밋에서 AI 인프라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는데 이 강연에 앞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젠슨왕 CEO는 어제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고 저녁에는 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서울의 한 치킨집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과 사진이 많이 돌고 있는 건데
있는데 이 치킨에 맥주를 곁들이는 이 치맥 회동, 젠슨 황 CEO가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회동을 보러 많은 시민들이 치킨집 앞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 치킨집의 상호가 친한 친구를 뜻하는 은어이기도 해서 좀 긍정적인 해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이 젠슨 황 CEO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관련한 한국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엔비디아 납품을 공식화한 데다가 이 6세대 HBM4의 납품도 준비 중이고 또 현대자동차는 AI 칩을 이용한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어제 회동에서는 거대 AI 동맹 구축 이야기가 오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AI 동맹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 외에도 SK, 네이버 등이 함께 참여할 걸로 좀 전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업들에게 대량의 AI 칩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급 결정 소식이 깜짝 뉴스가 아니겠냐 이런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KBS 허효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근길 안개 낀 곳이 많으니까요.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정체는 조금 덜한 편인데요. 그런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창원 쪽이고요. 진영 나들목 진출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광제나 한림 나들목에서 국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쪽인데요. 성파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1차로가 막히면서 서안암 부근부터 5km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는 사근램프에서 성동 분기점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2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 중이라 정체되고 있습니다. 성산 쪽으로는 기름램프를 지나서 고장난 차가 발생했는데요. 종암 분기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시슬리 투자자문 조재한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어제 조정을 받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은 단순 차익 실현이 아니라 새로운 리스크로 인한 하락이었습니다. 메타가 실적 발표 후에 26년 AI 투자 지출을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을 한 건데요. 네. 올해 최대 규모였고요. 우리 돈으로 43조 원 수준입니다. 이 회사채 발행이 메타의 수익성에 부담을 준다는 우려로 11% 폭락하면서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줬습니다. 네. 최근 6개월간 17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경 4,300조 원이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 고평가 논란 속에서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거로 보면 됩니다. 네. S&P 500은 1%, 나스닥은 1.6%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 내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번 하락이 AI 중심의 상승세에 대한 불안감에서 생긴 걸까요? 일단 AI 중심의 상승세가 장기 성장 동력인 것은 맞습니다. 네.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분기에 780억 달러를 설비 투자했었는데요. 이 전년 대비 89% 정도 늘어난 규모거든요. 네. UBS에서는 이런 투자들이 장기적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은 맞는데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열된 AI 투자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 조정이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휴전 합의가 미국 증시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 못한 걸까요? 이번 합의가 리스크 완화는 맞는데 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양국 간 관세 전쟁이 종전이 아닌 휴전의 성격으로 향후 재협상 여지가 크다고 보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무역 관세, 수출 통제 완화 등을 포함해서 휴전에 합의를 했고 이게 양국이 히토류 금속이나 대두, 반도체 관련 품목의 추가 제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번 합의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무역 갈등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경쟁 해소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네. 중국은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아시아내에서 무역 환경 개선을 계속해서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또한 기술 자원 공급망의 탈중국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시장 전망이 바뀌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동안의 AI 투자가 수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번 메타가 실적 발표 후에 갑자기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AI 투자 확산에 따른 거품 논쟁이 부상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러한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기업만 살아남게 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변동성은 AI 투자의 지속 가능성이 결국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S&P 500이 2026년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 중이기도 하고요. 1950년 이후로 11월에서 다음해 4월은 지수의 평균 상승률이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연말로 갈수록 상승 랠리는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기업들 주요 뉴스 좀 전해주시죠. 예, 미국 빅테크들과 관련해서 여러 뉴스가 있습니다. 아마존과 애플이 장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아마존은 시간에서 13%, 애플은 3%대 오르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 부족으로 성장이 둔화된다는 소식이 2.9% 내리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 GPT, 오픈 AI는 1조 달러 기업 가치 목표로 내년에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엔비디아는 여전히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는데요. AI 스타트업 풀사이드에 최대 1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어제는 장중에 4,100포인트를 넘기는 했지만 변동폭이 컸어요. 예, 어제 변동폭이 아주 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최고가와 최저가가 7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정도의 변동성을 보인 건데요. 네. 금리 인하 발표가 났지만 시장은 이미 확정적으로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알고 선반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상승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시장은 보통 이미 알고 있는 뉴스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은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 확신이 아닌 유보의 언어, 즉 금리 경로의 문을 열어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의 경계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코스피는 강보합 마감하며 4,086포인트로 종가 기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은 1.19% 하락하며 89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코스피가 더 오를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 동향은 어떨까요? 네, 여전히 개인들은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이틀 만에 코스피가 시초가보다 낮게 끝났지만 그럼에도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 그리고 기관이 매도 속에 개인만이 나홀로 9,400억의 순매수로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 약한 모습이에요.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예, 코스닥은 코로나 때 장중 최고치인 1,062포인트는 물론이고 1년 전인 24년의 고점이었던 922포인트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투자자의 눈이 반도체에 쏠려 있고 여전히 반도체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기업들이 시총 상위를 차지하는 코스닥보다 코스피의 반도체 섹터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코스닥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달 정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를 끌어올린 동안 코스피는 지수는 오르지만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들이 많은 날들이 이어져 왔는데요.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자동차, 소부장, 엔터 쪽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어제 코스닥은 오른 종목이 300개, 하락한 종목이 1,300여 개일 정도로 그 편차가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11월은 코스피, 코스닥, S&P 500 그리고 나스닥 중에 코스닥의 월 평균 상승률이 4.9%로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코스닥 지수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후 백악관 대변인이 올린 SNS가 이슈가 됐네요. 네, 킴 카다시안이 한국에 와서 피부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SNS 게시글 이후로 다시 한번 K-뷰티가 알려지는 계기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에서 산 스킨케어 제품이라며 사진을 올렸는데요. 레딧 대변인은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된 곳을 찾아서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있으면 우리 장 열리는데요. 오늘 주식시장 흐름 그리고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뭔지 알려주시죠. 아침 6시 기준 코스피 야간 선물이 0.32%로 내리면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권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은 미국의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경제지표 발표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증시 변동은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과 연관지어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미국에서 메타의 회사채 발행이 불러온 AI 투자 과열에 대한 부분이 한국 반도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네. 금값은 이제 4,000달러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네요. 예, 국제 금값은 2.35% 오른 온스당 4,02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드 골드 카운슬 자료에 따르면 25년 3분기 글로벌 금 수요가 전년 대비 약 3% 증가해서 1,313톤을 기록하면서 역대 분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금 가격은 중앙은행들의 매수 증가에 힘입어서 다시 4,000달러 위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환율은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보합권에서 마무리하며 1,42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환율 오름세의 원인이었던 관세가 우리 정부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인 250달러 이하인 연간 200억 달러로 합의가 되면서 환율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다만 달러 강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99를 기록하면서 환율의 하락폭을 제한했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6분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오늘 날씨 그리고 주말 날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주간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네. 이어지면서 날씨가 행사를 도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네. 오늘 경주 날씨는 어떨까요? 네, 에이펙 행사 직전인 지난주만 해도 경주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네. 20일부터 26일까지 거의 매일 비가 내려 7일간 3.8mm의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지난 9월 한 달간 일조 시간은 104.7시간이었지만 이달에는 28일까지 일조 시간이 61시간에 불과했는데요. 그러나 에이펙이 시작된 이번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주는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아침 기온은 6.1도, 낮 기온은 19도로 기온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오후부터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아니고 비가 오는 곳이 좀 있네요. 네, 오늘은 오전까지 제주도에,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에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전라도,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5에서 20, 중부와 전라도에 5에서 10mm로 양은 많진 않겠습니다. 네.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이고 이제 내일부터 11월로 접어드는데 11월 하면 또 수능일 일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날씨 관심을 크게 갖는데 네. 다음 주 초부터 또다시 초겨울처럼 추워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또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11.4도로 어제보다는 3도, 평년보다는 5도 정도나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과 춘천이 19, 청주와 대전 20, 전주, 광주, 부산은 21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이맘때보다 기온이 높겠는데요. 하지만 모레 일요일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네. 특히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는 전국 내륙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서리와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1도까지 곤두박질치겠고요. 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네. 수험생들은 막바지 건강관리 특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집니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외교 시계가 그야말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주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어제는 부산에서 미중 정상의 만남이 있었고 한일 정상도 첫 상견례를 가졌는데요. 이제 시선은 내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미, 미중, 한일 정상회담 정말 외교전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포방을 했는데 이번 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이 많았는데요. 네.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 이 대통령이 이 실용 외교를 표방한 실용 외교를 시험에서 잘 치르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특히 어제가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결과를 보면서 일단은 뭐 저는 선방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데 또 가슴 한편에 자꾸 이렇게 아른거리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네. 야 역시 냉정한 강대국 그 외교 정치의 속에서 참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한국과 다른 나라한테 하는 트럼프의 모습과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한테 하는 모습과 네. 보면서 네. 야 약자와 강자한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냉엄한 정치 외교의 한 단면이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일단 뭐 최선을 다했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국익적인 관점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이라는 게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그것에 어떤 것이 우리를 위해서 최적화할 수 있고 국익인지를 하는 측면에서 어제 결과는 충분히 정말 한 말씀 드리고 싶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 네. 우리 입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은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일단은 뭐 이번에 잘 한미 정상회담을 잘 했지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고 나야 되는 뭐 이제 우리가 후속 협상에서 진행될 것들이 여러 가지 좀 진통이 있어 보입니다. 네. 문제점들이 많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네. 뭐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상했던 대로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미중 정상회담이 잠시 뭐 휴전 뭐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네. 잠시 급한 불을 끈 거고 급한 불을 껐다. 네. 잔불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네. 우리한테 가장 큰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네. 저는 이 미국의 지금 한국에 대한 뭐 대중국 제재에 대한 동참은 계속적으로 간접적으로 올 것이고 네. 다음 또 내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도 여러 가지 이제 도전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부터 시작이고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 그러면 네. 그중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슈퍼갑인 조선이 있고 슈퍼 어린 반도체가 있다. 그래서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맞서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합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6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만났는데 네. 100분간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평가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급한 불을 껐다. 또 휴전이다. 전술적 휴전이다. 뭐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세계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미중 무역 전쟁 갈등이 어느 정도나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조급한 어공과 느긋한 널공의 2차 정상회담이었다. 어공은 어디고 어쩌다 공무원이었고 네. 트럼프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공은 트럼프 네, 대통령이고요. 어쩌다 공무원인 거고 네. 느긋한 널공은 늘 공무원인 사람이죠. 시진핑 주석이요. 네.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만난 그 첫 순간부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많아요. 표정도 상당히 맞습니다. 공손하고 네. 화사한데 어제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게 시진핑 주석의 표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만히 있죠. 네. 그래서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많고 만나서 반갑다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 시진핑 주석은 중국어로 예시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도 그렇다. 딱 네. 이런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미투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시가.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했고 일단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또 떠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뭐 시진핑 주석한테 귓속말로 뭐 하고 뭐 네네네.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조급함의 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휴전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급한 불을 끈 거고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여전히 잔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본다라면 네. 이게 끝나고 11월 중순 11월 말 올해에 또 미국이 다른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은 AI 분야든. 네. 그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아니 악수도 하고 다 만났잖아. 뭐 내년 4월 달에 간다고 중국도 간다고 하는데 이건 뭐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손도 안 댔다. 이번에 핵심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냥 잠시 유예시키자. 연기시키자. 지금 조급한 어공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내 상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내년 중간 선거 특히 지금 대두가 핵심이기 때문에 대두를 사줘야지만 지금 가서 이번에 성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두를 이미 중국 정부가 사줄게. 예, 그래서 이미 사주는 작업이 진행된 거죠. 네. 그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중국이 판정승이죠.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만날 때와 떠날 때 그런 조급함을 봤을 때 뭐 추정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저는 이게 시그널이 앞으로 또 어떻게 나올지 대충 방향성은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이제 이것을 뭐 합의에 한 것들이 큰 기대를 갖는다든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냉정하게 그 다음 시나리오를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 네. 그 청취자분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두가 왜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요한지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대두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던 당선을 시켰던 미국 중서부의 보수 농민들이 수출하는 게 하는 게 바로 콩입니다. 대두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을 그러니까 표방하면서 전 세계 관세 전쟁을 시작했죠. 네. 중국은 당연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죠. 중국은 네. 그때부터 올 4월부터 미국산 콩을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콩이 이제 중국에 수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많은 콩 대두를 가져가는 사람이 안 가져가니 그냥 팔지를 못하는 것들 그냥 쏟고 있는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터뷰 나오는 걸 보더라도 나는 트럼프를 믿고 찍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매우 지금 조급해 있는 상태라고요. 표와 직결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번에 미중 협력이 재가동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주도권은 역시 여전히 중국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패가 다 인지는 다 벌어져 있고요. 패가 다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시일 내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패가 있고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패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히토리는 이게 단시일 내로 미국 이게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거죠. 왜냐하면 히토류가 발견된 그 광산이 있어도 이게 채출하고 정제하고 이게 완제품까지 미국 S&P 글로벌 자료에 의하면 18년이 걸린답니다. 18년이요? 네. 그러니까 그 히토류가 있다고 해도 몇 장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구남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반도체 여러 첨단 무기 이런 것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 완제품이 되고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그러네요. 것들이죠. 근데 지금 대두는 그러면 미국 안 쓸게. 그래서 중국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대체제가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예. 근데 워낙 14억 명이 먹는 이 돼지고기인데 그 돼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수입할 수 있죠. 지금 이제 히토류 얘기를 언급을 해 주셔서요. 일단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1년 유예하기로 하고 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관세도 지금 낮춰놨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니까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냐면 이번 회담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협상력은 진짜 한계가 있다는 게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그 판정승이라고 말씀드렸죠. 판정승이란 말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전부터 사실 어제 했던 내용들을 저는 이제 분석을 했고 뭐 한 며칠 전에 했던 다른 방송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를 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기자가 물으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중국과 타이완 이슈를 논의할 협상 태블을 올리겠다. 라고 이제 한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간접 압박을 하는 겁니다. 중국이 제일 민감하게 하는. 그래서 나는 내가 꼭 대두를 사줘야 된다는 시그널을 보낸 거죠. 그게 첫 번째였고 네네. 이번 미중협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미국이 무슨 했냐면 1차 무역 협상 2019년도에 무역 합의에서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2천억 달러를 2년액을 사주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흐지부지 된 거 아니에요. 코로나도 네, 있고. 네, 네. 이거 얼마나 샀는지 우리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를 띄운 이유는 간접 압박을 통해서 한 거죠. 그래 그만큼 뭐 이번에 협상할 때 타이완 이슈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별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소개 성취를 걸었지만 아마 마음속에는 분이 엄청 많이 차 있을 겁니다. 네, 있을 거고 네. 특히 제가 볼 때 이번에 만남에서 여러분 주목하실 게 뭐냐면 만나서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말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2대 강대국 그러니까 경제 대국이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라면서 네. 서로가 협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인정을 해라. G2다. 인정을 해라.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으로 좀 거슬러갔는데 그때 만났을 때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넓은 인도 태평양, 인도 대서양 관리하기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네네. 이른바 중국 이야기하는 신형 대국 관계입니다. 네. 이게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번에 신형 대국 관계를 다시 이야기한 거죠.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가 같이 전 세계에 부분에서 협력을 하면 세계는 평화가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미국에서는 표현을 안 하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제에 대해서 엄청난 논의를 할 겁니다. 네. 히토류가 1년 합의를 하긴데 1년짜리 합의예요. 그러면 또다시 이게 재부상할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뭐 재부상할 가능성은 90% 봅니다. 90%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지금은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시진핑 만났을 때 미 정치권 뭐라 했냐면 절대 반도체나 첨단 산업의 수출 통제에서는 중국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게 풀리지 않으면 히토류는 계속해서 중국의 비장의 카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부정적인 요소를 안고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얼마 안 있다가 미국이 또 다른 수출 통제를 하면 중국은 이게 언제 있었냐는 듯이 또 히토리 카드를 또 이제 또 풀 겁니다. 예. 이번에 나왔던 히토리 카드는 그 전에 나왔던 거랑 좀 다시 다르죠. 이게 10월 9일 날 나왔던 거는 뭐냐면 그 전에 히토리를 수출을 통제를 하는 건데 허가를 받으라는 건데 미국이 쓰는 히토리는요 80%는 중국에서 바로 오는 거고 네. 나머지 20%는 경유에서 오는 겁니다. 네네. 그럼 지금 10월 9일 날 나온 것은 중국산 히토리를 0.1%라도 들어간 것을 써서 그것을 가공해서 그래서 들어간 게 미국에 수출할 때는 반드시 중국의 허락을 받더라. 그럼 저 100%, 80%, 20% 하니까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야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고 지금 요번에 어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장면인 거죠. 야 정말 중국한테는 꼼짝을 못하네라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외신에서 보도가 나오는 것들이죠. 네. 우리 입장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지금 히토류가 굉장히 중요한 품목인데 이게 지금 1년짜리 유예라서요. 또 언제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불거질 수 있는데 우리 공급망 안정 이거를 어떻게 지금 대비를 일단은 될까요? 히토류가 통제를 한다는 게 무조건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허가를 받으라는 게 때문에 네. 미국으로 가는 것과 한국에 쓰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때문에 이제 한국에 쓰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중국은 허가를 잘 해줬고 네. 하게 됐고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지금 이제 만약에 중국이 마음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들어왔던 히토리가 또 미국 나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이제 계속 이제 공급망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네. 그래서 내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 한중 양국 간에 긴밀한 소통을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고위급 측면에서도 강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네. 또 우리 스스로도 더 공급망을 다변화를 위한 여러 나라들과의 소통을 강화를 해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나 호주나 여러 나라와 지금 히토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단지 이게 단실 내리 힘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또 한중 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도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비행기에서는 타이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작 회담장에서는 안 했거든요. 이거 다 짜여진 각본인가요? 그렇죠.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하나의 트럼프의 거래 기준입니다. 딱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장 민감한 거 던질 테니까 양보할 준비해. 대두 좀 많이 사라는 던지는 거고 실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제 어떤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자가 미중 정 처음 만나서 반갑다 오래간만이다 했는데 기자가 갑자기 타이완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바로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고 이 미국 측에 있는 수행원 그 공무원 분들이 no stop 했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아, 그 정도로 질문도 꺼내지 마, 막 이런. 이게 내부적으로 이미 다 정리가 된 거죠.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기자가 갑자기 하니까 그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no stop 이렇게. 그 한 장면이 모든 걸 다 보여준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인인 목소리였습니까? no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내년 4월이라고 시점도 얘기했어요. 왜 4월이라고 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시진핑 주석은 답방은 하는데 시점을 얘기를 안 했어요. 장소도 얘기를 안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도에서는 뭐 세계 담판이 그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질까 뭐 이런 것도 나는데 이게 이 내년에 양국의 양 정상의 이런 상호 방문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갈지 안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슈가 분명히 많이 터질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고 일어나는데 또 중국이 우리 것을 다 훔쳐가고 있다. 또 이렇게 또 올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4월달이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이 가장 편한 날이거든요. 3월 양해가 있고 가장 바쁜 날이고 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시점도 중국 스케줄에 맞춘 거네요. 매우 구체화시키고 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자신감을 부여하는 나름의 이제 뭐 이런 트럼프식의 뭐 발언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다지 뭐 반응을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분명히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올 거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중국은 제가 볼 때 또 트럼프식의 이런 수출 통제, 이런 제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의 기술 자립, 공급망 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은 더 구체화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중국은 지금처럼 가다 서다 하는 이런 부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중국은 더 유리하다. 시간은 중국 편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늘공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예전엔 거죠. 만만디라고도 했죠. 늘공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일 한중 정상회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왔습니다. 일단 이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의미가 그쵸. 이게 11년 만에 왔다 그 사이에 한중 관계가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진핑 주석이 온다는 그 자체의 함의는 크죠. 내년에 APEC 의장국이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은 매우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에서는 오늘 의미는 뭐 중국도 필요하고 중국이 필요하다는 것은 한국과의 소통이 매우 필요합니다. 소통이 필요하고요. 일본이 지금 미국 주도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태고 한국은 그래도 조금 느슨한 관계. 한미일 중에 가장 느슨한 게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만들어야 되는 그런 또 조급함이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부분에서도 국익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중국은 다 대한민국에 중요하고 실익적인 차원에서 한중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멘트를 계속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왔다는 자체는 의미는 매우 크고 그래서 내일 이제 협상에 이제 어제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벌써 이제 신화사 인터뷰에서도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답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중 관계 전략적 이런 협력 관계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미 좀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중요한 또 일정인 것 같습니다. 핵심 의제 뭐가 올라갈까요?
뭐 일단은 뭐 한 두세 가지를 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북한 우리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뭐 당신이 피스메이커를 하고 내가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는 것처럼 시진핑 주석한테도 그런 비슷한 역할을 왜냐하면 북한 문제에서 중국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할을 또 이야기를 하실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급망 부분들 있죠. 네. 공급망 부분에서 우리가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침이란 소통 문제 이야기를 할 것이 같고 세 번째가 이제 뭐 한한일령을 포함한 네. 경제 무역적인 부분들이 큰 거겠죠. 예를 네. 들면 뭐 한중 FTA를 좀 더 2.0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좀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수소 산업 같은 부분들 미래지향적인 부분들 한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으니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의 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이런 경제 무역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 의제요. 중국에서 이번에 어느 정도나 호응을 해올까요? 근데 뭐 항상 그랬지만 뭐 일반적인 대응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느낌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 멘트가 조금은 뭐 정말 상대방을 이해하기 쉽게 그다음에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화법을 또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태도는 우리가 항상 건설적인 역할을 부탁한다 하면 노력하겠다. 같이 논의하고 소통하자. 이런 선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은 분명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이 워딩 자체가 세게 나가지는 않으실 것 같다. 네.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네. 이게 합의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한중 정상회담 이틀 전에 합의가 되고 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필리주 선수에서 만들 거야. 우리는 원래 지금 연료 얘기를 시작했는데 아예 핵 추진 잠수함 만들 거야로까지 갔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중국 외교부가 아시다시피 어제 반응을 내놨잖아요. 근데 네. 한미 양국이 핵 확산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 이게 원칙적인 입장 표명일까요? 아니면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대의 입장이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까요? 반대 입장이죠. 반대 입장입니까? 그게 맞는 거죠. 네. 일단은 근데 지금 이 지금 워딩은 네. 말씀하신 워딩은 매우 좀 순화된 거고요. 네. 왜냐하면 내일 지금 만나잖아요. 네. 일단 만나서 들어보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들어보기 때문에 그 내일 아젠다에서도 네.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의 네. 지금 아까 우리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나올 거로 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반대한다는 의미고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매우 좀 즉흥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도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하지는 네. 않겠지만 네네네. 뭐 이게 즉흥적이고 이게 세부 협상을 통해서 또 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본다는 식 그래서 좀 정제된 외교의 워딩을 한 거고 그다음에 내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좀 더 들어보겠다라는 전체적인 틀은 프레임은 반대의 성격이 들어가 있지만 내용은 조금 더 정제돼서 멘트를 나가 내일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첨언을 한 질문을 하자면 어제 위성락 실장이 언론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좀 상세히 이거에 대해서 풀어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닥친 안보 수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안보하는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중국을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에게 어느 정도 좀 해명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이게 좀 우리가 내일 중국 측에 제시할 어떤 큰 틀의 메시지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까지 저는 뭐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는데요. 이게 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왜 특정 국가를 이야기를 했을까? 그냥 네. 북한만 이야기했으면 딱 좋았는데. 북한 등 네, 하면 북한 등 그죠. 네. 뭐 이렇게 주변국 이렇게 하면 되었는데 네. 특정 국가를 딱 해서 이게 추적한다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됐는데 이게 의도적이었느냐 아니면 어느 대화 중에 나온 건지.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볼 때 매우 좀 나름의 생각이 있었다라는. 왜냐하면 이게 절묘한 찬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이 그런 스탠스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극우 마가 세력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친중 좌파의 성격을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을 하면서 트럼프를 조금 띄워주고 조금 더 하면서 우리가 얻고 싶은 우리가 이게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소원이었고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은 던지고 그 다음에 한중 정상회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지난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파급이 갈 것인지 부분들은 일단은 뭐 우리가 답방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내일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잘 할 거로 보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 이상의 좀 이게 아까 이게 한미 간에 어떠한 진전이 있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너무 크게 이걸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봅니다. 시간상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한중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나와 주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시작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였습니다. 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중 무역 협상이 마무리됐고 다음 주 서명이 가능하다고 오늘 아침에 밝혔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 정치와이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적재입니다. 지영님의 사연을 소개할게요. 축제의 계절 가을. 하지만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는 저에겐 사람 많은 축제장은 먼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달랐어요. 편의 차량을 이용해 축제장을 찾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거든요. 낙엽, 단풍, 그리고 불꽃놀이까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아침 공기는 꽤 쌀쌀합니다. 따뜻한 옷차림 필요하겠고 낮 동안에는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온화한 낮 기온으로 남은 10월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2025 에이펙이 열리고 있는 경주의 오늘 낮 최고 기온 19도, 바람은 약간 강하겠지만 구름 많은 가운데 활동하기 무난하겠고 서울과 대구도 역시 경주와 같은 기온 19도로 오르겠습니다. 세종, 대전 20, 광주, 부산, 제주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 분포로 대부분 고른 기온 분포 20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밖에 전국 대부분 흐리겠고 오전까지 곳곳에 안개가 짙게 드리워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밤부터 수도권 등 중부 일부에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와 전라권, 제주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경상권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원권의 비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일요일부터 북쪽에 찬 공기가 들어와 추워지겠고 일요일 아침 서울이 7도로 출발해 낮 기온 10도, 다음 주 월요일은 서울이 1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올가을 최저 기온에 곳곳에 바뀌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바람도 강하고 사흘 정도 춥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1.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의 오늘도 왜라는 질문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감이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과방위 국감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딸 결혼식 그리고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한 건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건데요. 이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시지탄이 좀 늦었죠. 늦었고 그다음에 정말 진정한 사과할까. 그리고 뭐 국감이 끝나면 내가 또 할 말이 많다. 또 국감이 끝나면 또 여러 가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하겠다는 그런 이제 취재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이번에 사실 국민들이 이 최민희 위원장께 좀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는 사실 그 정치는 어떤 이슈보다도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공감이나 설득으로 비춰지는 건데 전혀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점수를 주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를 들어 관원상제에 대해서는 또 용인도 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마치 그리고 또 혼주의 입장에서 양자역학 때문에 딸 결혼식을 내가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국회 장소부터 시기까지 다 그렇게 정했다?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로부터 시작된 건데 그 이후에 일련의 행동들이 더 이제 자꾸 국민들의 그 좀 말하자면 뭐 분노에 불을 질렀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당의 공격의 빌미를 계속 제공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 국감이라는 게 이상희 의원의 표현대로 네.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민희의 전당이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약간 패러디도 하는 걸 보면서 어찌됐건 이번 법사위보다도 과방위가 더 블랙홀처럼 이슈를 빨아들였는데 그게 다른 어떤 정책적 사안이라든가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최민희 위원장의 개인의 문제였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뼈아픈 지점들이 있는 거고 뒤늦은 사과긴 한데 과연 이것이 사과의 진정성을 담보해냈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평론가께서. 뭐 일종의 이제 출구 전략이었다고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최민희 이제 네티즌 용어로 제어기 뭐 이런 표현 쓰거든요. 누가 제어하느냐. 최민희 제어기는 야당이나 국민 여론이 아니라 정청래구나. 이게 정청래 대표가 전화를 했다 이런 게 박수현 네. 대변인 CBS 인터뷰로 네, 이제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도 당 지도부도 이 사태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 박수현 대변인이 무슨 표현이 있었냐면 국감이 끝나면 이거를 이제 정리한다. 네, 근데 그 그 되게 표현도 있었죠. 모호한 게 이 상황을 이렇게 수습을 한다라는 건지 아니면 과방위원장까지 뭐 포함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건지 약간 저는 중의적으로 일부러 약간 모호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위원회의 선출로 뽑힌 거니까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교체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은 정치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 먹으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좀 위기감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이든 뭐 위기도 올 수 있고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데 그 수습 과정이 너무 좀 당이나 정부를 생각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뭐 정청래 대표도 정쟁하지 말자. 뭐 이런 이유에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외교하고 있는 네. 에이펙 정상회의에 집중하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소소한 정쟁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정쟁이 문제가 아니라 최민희 논란이
여의도에서는 제일 시끄러웠어요. 거기에서 이거를 이목을 계속 끌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 페이스북에 글 올리면서 뭐 노무현 정신 무슨 면역 T세포 무슨 얘기인지 너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올리는 거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평가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 네.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죠. 최민희 네. 의원이. 예, 네. 딸까지 SNS에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됐던 사안일까요? 김재평 의원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정치인들의 자녀나 뭐 이렇게 결혼식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 뭐 김성교 국민의힘 네, 김성교 네. 의원도 지금 피감기관으로부터 뭐 화환이 네. 몇 개 왔네. 뭐 거기도 돈 받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 논쟁을 죄송하다, 송구하다, 제가 부덕의 소치다, 잘 관리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팩트 싸움으로 뭐 가려고 하고 이제 유튜브 보고 알았다.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보고 알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잖아요. 가로세로 연구소란 말은 안 했지만 그 맥락은 이제 네네.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 2주 전에 다른 뭐 그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버에 나와가지고 결혼식 얘기를 한참 해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 논쟁 벌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 사태를 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당에서도 굉장히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까지 이건 너무 선 나갔다. 박수현 대변인 얘기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의 자녀 결혼할 때 알리지 않고 최소화하고 뭐 이러려고 했거든요. 노무현 정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인데 그거를 진영의 논리로 정파의 논리로 지금 치환하려고 한 것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뭐까지 이번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본인이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네. 딸까지 여기 이제 온 거는 그거잖아요. 일각에서 결혼 2번 한 거 아니냐. 네, 그런 네. 얘기가 사실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페북에 글을 올린 걸 근거로 이제 네. 국감기간에 다시 이제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 뭐 사랑제 예약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민희 아이디어로 신청을 했고 비는 날이 이제 국감 때였다는 이제 설명으로 결국 이제 가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딸은 이거 엄마는 모르고 내가 다 알아서 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사랑제 예약은 엄마가 한 거잖아요. 최민희 아이디어로 한 거니까. 그러면 그게 본인이 다 알아서 했다는 얘기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누가 딸의 결혼을 부모 몰래 딸이 다 알아서 합니까? 그거는 그런 게 사실 국민 정서에 좀 약간 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은 유관기관에 청첩장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관계 배척이 되고 국민 그 사실관계가 지금 드러나지 않으니까 국민의힘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네.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된 이상 최민희 위원장이 이미 메신저로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권위와 신뢰가 실추된 상황에서 방송과 언론 개혁을 말한 듯 힘이 실릴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그렇다면 아직도 이제 좀 처리할 만한 남은 과제들이 좀 있는데 물론 이제 방송 3법 같은 건 이제 좀 급한 불은 껐지만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오히려 최민희 위원장이 자꾸 전면에 나설수록 오히려 밀어붙이는 방송 개혁이라든가 이런 개혁 입법들이 더 상처를 받을 거고 동의를 못 받을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이번 국감이 끝나면은 조정을 해야 될 걸로 봐요. 조정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뭐 사실 이게 국회 본회의 절차 거치고 뭐 당의 뭐 절차 거치긴 하지만 그건 사실 뭐 그냥 말 그대로 그건 요식적인 과정이고요. 네네. 제가 보기에 조금 더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는 분을 내세워서 과방위를 좀 개편하는 게 저는 그게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지선을 앞두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 본인이 주장하는 개혁 입법들이죠. 그런 것들 처리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상처를 온몸으로 받은 상태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계속 끌고 간다?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MBC 본부장의 이제 퇴장권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왔던 게 최 위원장이 자신을 비판한 인터넷 신문의 유튜브 보도에 대해서 방심위에 비공식 통로를 통해서 접속 차단 요구가 가능한지 문의했다는 이 보도가 또 있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인터넷 신문은 원칙적으로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결혼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또 중간에 업무 보고에 따른 MBC와의 그런 건이 터졌다가 지금은 또 방심위의 그 자신의 보도와 관련된 차단이 가능한지 문의까지 가니까 이 사안이 조금 개인의 어떤 뭐 아까 말씀한 태도, 그게 아닌 차원까지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고발뉴스, 전 MBC 기자 이제 이상호의 고발뉴스에서 이제 유튜브에다가 쇼츠를 올렸는데 방송 3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데 지금 속도 전달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좌관이 이제 최민희 의원은 이거 모른다라고 해명을 하고 내가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방심위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방심위가 어떤 데냐. 그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많은 제재를 남발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 방심위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뉴스타파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파를 제재하려고 방심해서 했는데 그 내부에서 직원들이나 이런 데서 뉴스타파는 거기는 인터넷 언론이지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라는 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건 유튜브 인터넷 신문 이거 유튜브에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상에 이제 뭐 그런 거거나 언론중재법에 이제 그거 아직 방심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물어봤다라는 거는 이거는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과방위원장실에서 네. 그렇게 하는 것을. 네. 그래서 이상호 기자 측은 이거 내렸어요. 그래서 네. 내렸고 굉장히 큰 압박을 받았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게 어쨌든 그쪽에서는 본인들에게 이 최민희 의원실에서는 불리한 내용이니까 이거를 질의하는 과정이었다고 하지만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라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과방위원장이 이렇게 했을 때 그 기관들이 방심위가 받을 압박 그리고 뭐 그 기자들이 언론이 받을 압박 이런 것도 고려를 했어야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건 이 사안들하고 다 맞물리니까 더 커지는 거고 정청래 대표가 최민희 위원장한테 전화를 한 거는 결혼식 때문에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킨 거 가지고 이게 경위가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직무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오히려 더 민감하다라는 거를 시그널을 보낸 건데 이게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최민희 의원실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안 좋은 악재다. 교체 가능성을 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네. 아니 과방위원장실에서 보좌관이 방위심의위원회에다 전화를 걸어서 그러니까 절차를 알아봤다? 그 자체가 압력이에요. 그 자체가 압력인데 그걸 우리가 그냥 절차를 알아봤다는 게 그건 궤변인 거죠. 우리가 이 미디어 업계 종사해 보면 알아요. 과방위원장실에서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방송산법 개혁을 하는 상황에서 기관 이름도 바꿔버렸고 기관의 설치 근거도 바꿔버렸는데 그 기관에 그걸 했던 국회 상임위원회 장에 보좌관이 전화했다? 그건 압력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설명들이 꼬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만시지탄의 사과지만 네. 그 사과가 진정성과 설득력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중에 또 내가 또 할 말이 따로 있어요라고 계속 한 자락씩 까는 상황에서의 그런 사과가 큰 사과이겠냐. 이건 저는 결국에 이거는 정무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결국 당의 지도부가 이 문제는 전략적 고려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국감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이었는데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예, 무산이 됐고 이 과정에서 그런데 뭐 보도로 드러난 거는 뭐 출석에 시간을 놓고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그 이면에 결국 안 나오는 걸로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민주당 쪽에서 논리를 내세운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은 김현지 시장한테 나가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당에서 이제 얘기를 협상 과정에서 오전만 나오고 오후에는 대통령의 일정이 있으니까 못 나온다. 근데 이제 오전만 나온다라는 거는 업무 보고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길어지고 그러면은 질의할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실에서는 어느 정도의 알리바이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숨긴 거 아니다. 계속 그 약간의 앞선 맥락들도 비슷해요. 안 나가겠다고 한 적 없다. 합의가 되면 나가겠다. 대통령도 이게 약간 부담되니까 지시까지 했다라는 건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해석을 야, 당이 이제 대통령 말도 안 듣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야, 원래 짜고 친 고스톱이야. 안 나가려고 한 건데 서로 알리바이만 만든 거야.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김현지 실장이 야당이 과도하다고 계속 비판해왔어요. 무슨 경기동부 연합이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초기부터 나가는 게 좋다. 이거는 무조건 한번 나가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도 이거는 해소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정부적 판단이 옳은 건지 뭐 뒤에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보면서 이제 여권이 이제 일종의 투트랙 전략을 하고 있다. 잘 보시면요. 이재명 대통령, 우상호 정무수석, 박지원 의원 다 등등 모든 공적 라인이나 당의 그 이제 박지원 의원 정도까지도
나가는 게 맞다. 100% 나간다. 나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일관되게 나와요. 근데 당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이게 디펜스를 또 합니다. 네.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제는 무산이 된 거예요. 사실상 무산된 거죠. 어차피 이제 뭐 6일날 마지막 이제 운영이 네. 국감하는데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죠. 네. 결국 이렇게 해서 여권은 나름 뭐 우리는 오전 출석을 얘기했는데 야당이 이걸 거부한 것이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국민들 눈에 이번 주 국감은 조희대, 김현지, 최민희 셋만 남은 국감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이제 그렇게 결과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결과적으로 이제 김현지 실장은 국감장에 드러나지 않게 되고 여권 입장에서는 야당이 이거는 결국 오전 출석 반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사되지 못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뇌리 속에는 김현지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 본원적 질문 하나는 남게 돼버렸어요. 이 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는 별로 아주 유리하지 않은 이슈가 돼버린 것 같고요. 털고 갔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는 나가는 쪽으로도 우리 김준일 평론가도 많이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나가봤자 별 게 없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감싸는 바람에 이상하게 하나의 그러니까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하면은 존엄의 영역으로 남았다는 것 이게 굉장히 저는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여당이 유리하지 않게 결과적으로 돼버렸다. 이 점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에이펙을 계기로 지금 뭐 정쟁, 무정쟁 주간 얘기도 해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국회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직전에 민주당이 26일이죠. 그 비공개 의총을 하면서 그때 나왔던 또 아젠다가 이제 대법원 개혁. 뭐 지금 대법원장 포함해서 다 있긴 하지만 근데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그 다음 날에 가동한다고 하고 전현희 의원을 바로 단장으로 임명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요거는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에이펙이 다 끝난 다음부터 이제 가동이 본격화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자 민주당이 뭐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어요. 법원 행정처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법원 행정의 문제점 뭐 그동안에도 누차 있었던 얘기긴 하지만 꺼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 얘기는 결국 이렇게 촉발된 계기는 그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인가요? 그분의 네. 국감 발언이었죠. 네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속개에 대해서 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다고 본다. 뭐 사실 그거는 어찌 보면은 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답일 수도 있지만 법원장, 그러니까 법의 영역에서 하는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루틴하고 원칙적인 답변이에요. 뭐 그거를 그 이상은 저는 해석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수현 의원이 바로 받았죠. 자. 불을 떼니까 물이 끓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날부터 이제 사법개혁 얘기 나오고 이제 법원행정처까지 없애겠다 얘기다가 이제 속도전으로 나가는 거죠. 네.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말 그대로 불을 떼니까 물이 끓는다고 얘기하면은 이 불쏘시개 빼면 다시 물이 안 끓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이 얘기를 돌고 돌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 사법개혁을 들고 나온다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더 부족해졌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과하게 반응할까? 법원이 실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법원이 대통령 임기 동안 5개 재판을 계속 안 하겠다는 얘기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는 그걸 모든 것을 말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대통령이 얼만큼 국정 지지율을 본인이 그립을 갖고 국민의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가 정리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즉자적 반응을 계속 해버리면은 정말 1인을 위한 사법개혁이고 특정인을 위한 법을 개편하는 것 위인설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감받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전 조금 생각이 다른데 네.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 폐지 그러니까 참 폐지 좋아해요. 민주당이 이것도 폐지한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법원행정처 개혁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법개혁의 핵심이 뭐냐. 대법관 증언이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법원행정처 개혁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법개혁 민주당에서 나왔을 때도 왜 이게 빠져있냐라고 비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뭐 왜 그러냐. 법원은 그러니까 각 판사들은 다 헌법기관이고 독립된 주체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실제 보면은 단순 행정조직인 법원행정처가 여러 뭐 이를테면 해외 연수나
승진, 뭐 승진 이런 거를 고리로 해서 여기를 통해서 대법원장을 필두로 해서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든지 뭐 이때 사법농단, 이슬 재판거래, 뭐 상고법원 만들겠다고 재판거래하는 데서 빨간 줄 막 찍찍 치고 막 고쳐주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에서 그래서 나름의 사법개혁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와서 다 없애버렸어요. 다 원위치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법원행정처를 이렇게 두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은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뭔가 행정은 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 무슨 위원회 형식으로 만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방금 얘기했듯이 뭐 국감에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재판 제기가 가능하다, 이거에 대한 보복 사원이라고 전 보지는 않아요. 이거는 원래 기류가 계속 있었다. 더 센 거에 필요하다, 이런 게 민주당에도 원래 있었습니다. 예. 원래 있었긴 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민주당에서 5대 개혁 의제, 사법 개혁 의제를 이제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까지 이제 들어가면 너무 전선이 넓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일종의 트럼프식 전술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식이요? 무슨 얘기냐면은 3,500억 불 우리나라 예를 들면 엄청 이제 뜯어냈잖아요. 솔직히 뜯어냈는데 우리가 이거를 10년 분납으로 하니까 협상을 잘한 거, 실제 잘했고요. 잘한 거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뻥카도 좀 섞어가면서 최대한 압박을 하고 그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사법개혁이 들어가고, 뭐 저는 이런 일종의 전술이라고 보고 그 5대 개혁 뭐 안 중에서 저는 다 뭐 내 논의도 못할 거냐 그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설명했지만은 뭐 사심제 소위 말하는 재판소원도 하는 나라도 있고 취지가 다 있거든요. 다만 저는 우려되는 거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입니다. 연내에 개혁을 하겠다. 이거는 정청래의 타임 스케줄이지 이 사법개혁의 타임 스케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내년에 6월에 이제 지방선거 치르고 자신의 임기가 끝나니까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뭔가 개혁 성과를 막 보여주고 싶은 건데 탈난다. 지금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를 사법개혁을 2달 안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만은 논의를 못할 건 아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사안 자체가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법안, 그러니까 재판 제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를 보여줬던 사례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박수현 대변인이 애둘러 얘기했지만 우리가 불을 때니까 물이 끓는 거다. 그러니까 불쏘시개 빼든가. 그러니까 저는 법원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쏘시개 빼면은 물이 안 끓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반어법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속내는 분명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김준일 평론가 말씀대로 만일 그것이 이제 이만큼을 얻기 위한 지렛대로 저만큼 얘기해놓고 요 정도로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그런 전술이라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매우 영민한 전술인데 정청래 대표의 그동안 행동을 봤을 때는 그게 영민한 전술 같지 않고 실제 속내를 거칠게 드러낸 것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속도전으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꼭 시한을 정해두죠. 물론 시한을 정해두지 않는 목표라는 거는 장전되지 않은 총 같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치에서 시한의 영역을 꼭 지키려고 들면 사달이 나고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혀 실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방선거 이제 국감 끝나면 이제 거의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 텐데 이렇게 연말까지 목표를 주고 속도전을 벌이고 진짜 이걸 관철시킨다? 그러면 민심 위반이 저는 어마어마할걸요. 그 점은 한번 정무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 국감 기간 중에 또 많이 지금 화제를 모은 게 결국은 이제 부동산 대책, 11호 부동산 대책인데 국정감사장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토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 달라고 해서 거수를 요청해서 그 사진이 또 화제가 됐어요. 뒷자리에 앉아있던 증인하고 참고인들까지 막 손을 다 들어서 저는 처음에 제목을 봤을 때 거수란 말이 처음에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거든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저도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살아서 아니 뭐 서울이 전역이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 뭐 국회에서 일어나는 뭐 참석하신 분들 상당수가 서울에 사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새로운 건 아닌데 천하람 대표가 참 뭐라고 해 영민하구나 이런 거 하이라이트 필름도 잘 뽑아내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대책은 우리가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워낙 부동산이 이상 조짐을 했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에브리싱 랠리라고 지금 다 오르고 있잖아요. 사실은 부동산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정부의 고민은 토지보호구역을 내년 12월 31일까지 묶어뒀단 말이에요. 네네. 얼려버린 거예요. 다 프리징 네, 다 네네. 얼려버렸어요. 네. 뭐 지금 약간 뛰고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네. 이거를 해제를 했을 때 지금 주식으로 이렇게 돈 많이 번 분들이 그럼 나 주식에서 다 빼가지고 이제 부동산 하나 살래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제할 것인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올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가 정부의 실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11호 대책의 일종의 그 파장으로 차관이 이제 사퇴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장관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고, 근데 또 그 와중에 국토부 대변인이 대기 발령을 받고, 그런 다음에 김윤덕 장관이 보도에 따르면은 앞으로 이제 주요 자리에 그 다주택자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 어쨌든 문제가 될 법한 분들은 또 인사에서 또 반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보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찬진 금융위원장은 또 4억을 내리니까 바로 팔렸다고 하고, 이게 조금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의 영역이고 정책의 영역이 이제 연착륙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여론의 직자적 반응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따라갈게요. 우리도 이렇게 솔선수범할게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과연 이게 시장이 연착륙을 해서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거냐. 이런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물론 제도라는 게 그 시장에 뿌리 내리려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뭔가 민심의 역풍이 세게 불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 그대로 눈치 보면서 조아릴 건 조아리고 없앨 건 없애면서 우리가 갈 테니까 이거 좀 받아주세요 얘기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거냐는 거죠. 부동산 대책이야말로 우리 국민 경제에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식보다도 더 예민해요. 주식은 그냥 투자해서 벌고 까지면 그만이지만 부동산은 교육서부터 사회 모든 게 다 중첩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이렇게 단견적인 접근 방법이 결국 여권의 생각이었던가. 결국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더 불신해. 왜냐하면 중간중간 자꾸 뭔가 나와요. 뭐가 나오니까 진짜 시장에서는 이게 뭐 대책이 맞아? 또 이게 이러다가 또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불신이 나오는 순간 그 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신뢰하기보다는 우리가 알아서 각자 도생하겠다는 생각이 더 큰 거죠.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보라. 라는 말처럼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건 저는 여권이 이렇게 그 수용성의 측면에서 이렇게 여론에 그 순응하는 건 좋지만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 보면은 부동산 시장은 더 불안해지는 것 아닌가요?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국감이 이제 해마다 10월이 되면 특히 업계에 있는 분들은 다 이걸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모든 초점이 글로 가는데 이번엔 다행히 또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사실상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 이번 국감에서 얻은 건 뭐고 이런 건 뭘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해마다 되풀이되니까 이 국감 무역론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면서 이번 국감을 뭘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쇼츠 국감이었다. 쇼츠 만들어서 삿대질하고 누구누구 상대방 의원 참교육 뭐 이런 거 하면은 조회수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많이 후원도 받고 이랬잖아요. 너무 이제 뭐 튀겨준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상대방 의원한테도 이거 보좌진한테 돌리면 야 내가 튀겨줬어 바삭바삭 뭐 이런 거 서로 응답하고 뭐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좀 과하다. 그러니까 저는 뭐 싸울 수도 있는데 본질하고 상관없이 싸우는 거 삿대질해서 뭐 하이라이트 필름 뽑는 거는 이제 좀 그만하자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조의대로 시작해서 최민희를 잠깐 들렀다가 김현지로 끝났다 이번 국감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어떤 그 이제 말하자면은 여야의 어떤 그 정파가 부딪히는 국감은 국정감사가 아니라 정말 제가 사적감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러려면은 차라리 상임위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이게 무슨 국감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전격시대 전격 정치와이죠. 정치와이 1분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28분입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정치와의 2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말 그대로 뉴스를 쏟아냈어요. 자, 일단은 두 분 이거나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왔지 하는 거 있다면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저는 핵 추진 잠수함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갑자기 꺼냈을 때 우리가 뭐 정상회담들 많이 보고 대충 알고 있지만은 네. 어느 정도는 조율이 되지 않으면은 완전 새로운 얘기를 이렇게 정상 간에 이렇게 대화해서 꺼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 핵 추진 잠수함 이거 진짜 얘기가 많이 된 거야? 이거 가능한 거야? 네. 이게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추진해 왔고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아예 추진을 하다가 언론 보도로 뭐 이렇게 해서 논란이 일어나니까 접었고 뭐 사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건 다 추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으로도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걸었었고 뭐 그런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그렇게 건조 승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되니까 이게 꿈이 아니구나. 저는 진짜 많이 놀랐어요. 그 핵잠수함은. 핵잠수함. 네. 뭐 저는 뭐 그 얘기를 이제 저도 동의하는데 해버렸으니까 전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저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은 스몰 딜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격 타결한 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나 금방 동의해주지 않을까 연말까지 갈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저 트럼프 대통령도 뭐 측근들은 뭐 이미 자꾸 이제 뭐 접혀갔다고 얘기하지만 뭐 한국이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다는 식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흘려서 결국 연말까지 안 된다고 해서 전격 타결이 됐잖아요. 근데 타결이 나쁘지가 않은 게 저는 어쨌든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빈정되는 그 조롱하는 풍자 타코라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나 나중에 치킨으로 언제나 발을 뺀다는 이제 그 타코인데 결국 그것 또한 이 일환이었다는 저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중 문제라든가 이번에 한국과의 전격 타결, 일본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 이 모든 것들이 내년 1월에 혹시 노벨 평화상의 진짜 수상자 후보로 1월에 이제 후보를 1월에 올리죠. 1월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전격 타결과 함께 지금 뭐 캄보디아, 태국에 지금 뭐 갈등 중재하고 인도, 파키스탄 중재하고 지금 이런 모든 과정들이 거기에 다 맞춰져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핵잠 얘기가 사실 탑 뉴스는 맞아요. 근데 똑같은 걸 얘기하기 뭐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극적 합의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그 공교롭게 지상파 뉴스에 비서실장, 안보실장, 그다음에 정책실장이 다 인터뷰를 했어요. 라이브로. 예. 그러면서 위성락 실장이나 김용범 실장이 모두 전날 밤까지 비관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일 오전에 1시간 동안에 극적으로 막 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극적 합의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장관은 신중하게 나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된다. 합의에 다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또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왜 누가 극적 합의를 만들어낸 건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인가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는
지금은 트럼프의 결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들이나 다 우리나라 장관들 만나가지고 미국 장관들 뭐 재무장관 뭐 상무장관 만나서 협의하고 보고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고뇌해서 결단하고 그게 이제 그런 모양새를 맨날 연출을 하고 실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더 뜯어낼 거는 없다. 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완강하게 버티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골머리는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히토류로 지금 우리도 중국이 정말로 저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보면서 미국하고 대등한 정도로 왔구나.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은 중국이라도 저렇게 버티는 게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낫겠구나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독주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이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캐나다랑 해야 되지, 인도랑 해야 되지, 브라질이랑 해야 되지, 막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최소한 중국하고 동맹국가인 한국은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뭐 제가 그냥 트럼프에 속내를 하면은 딴 나라에서 더 뜯지 뭐. 한국 뭐 이 정도 하자. 그리고 네. 마스카도 있고 조선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야 그냥 하자.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사실 김정관, 정광김을 이제 정광김. 네. 터프한 네고시에이터라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을 지켜주고 내가 굉장히 제너러스한 나는 관대하다 이런 거를 시전한 거지만은 정말 얼마나 집요하게 했는지 저는 그 협상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장치 계속 들어가 있어서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 사실은 네네네. 이거 보고 네. 한국과 일본이 협상이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리고 일본은 뭐 약간 가십거리인데 미국 측에 지금 그 투자 내역하고 일본 측의 투자 내역을 공개를 해봤더니 금액 차이가 지금 1,000억 달러가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건 뭐냐 도대체 협상을 어떻게 한 거냐 이런 것까지 막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잘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번에 그 우리 협상단이 정말 저는 그 물론 덜 뺏긴 거지만 그러니까 잘한 거지. 우리가 이거 엄청나게 우리가 뭐 선방한 건 맞는데 뺏겼다 갈취했다. 그러니까 덜 뺏긴 거지. 이제 뭐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미국의 어쨌든 뭐 부당하고도 무리한 요구가 맞았죠. 근데 저는 선방했다고 봅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안이고 더군다나 이번에 보너스로 어쨌든 그 핵잠에 대한 그 원칙적 동의를 얻어내서 물론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면 좋겠지만 필라델피아에서 해라.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와중에서도 장사꾼의 속내를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해주는데 우리 집에서 해. 이거죠. 안전도 담보하고 그다음에 그 일종의 이제 마스가에 대한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도 앞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이제 그런 속내를 비친 건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선방 그러니까 외교에 대한 성과는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찌됐건 이게 저는 향후에도 좋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좋은 유리한 그 지지율로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외교 행사가 있으면은 플래그 어라운드 이펙트라고 그래서 태극기 아래 효과가 있거든요. 계속 우리 이제 그런 국제 행사에서 우리나라의 국기가 선양되는 걸 놓고 보면 국민들의 지지율이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번에는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 이번 한미 협상에서는 한국의 자존감도 세웠고 그나마 실리도 좀 챙겼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어찌됐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네. 네. 그 미국 국방장관이 그 당일에 한국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이 훌륭하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한미 원자력 개정 협정도 이제 논의가 돼야 될 테고요. 근데 지금 국방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방위비 증액 플러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협의도 좀 속도가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속도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속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미국 쪽 언론이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네. 과거 사례를 보면은 사실은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나 약간 매파들은 이를테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이 이런 것들 개정해주면 안 된다. 이거는 결국은 핵 확산으로 간다. 우라늄 농축해가지고 20% 이상 하면은 90%까지 가면 그게 핵무기거든요. 핵무기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시작조차 안 된다라는 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매끄럽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전작권 이제 환수 미국의 이제 전시작전권을 돌려주는 거 이거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위비 트럼프 입장에서는 방위비 그러니까 이거 국방비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그거를 다른 쪽에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자유권을 주고 거기에서 국방비 더 늘려. 지금 일본도 그 GDP의 1%에서 2%로 늘리는데 유럽연합은 지금 3.5% 총액 뭐 기반 시설까지 5%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면은
어쨌든 돌려주고 더 많이 미국산 무기 그렇죠. 구매하게 하고 이 큰 그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후속적인 거 미국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또 지금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번에 이제 그 국방장관 주재로 세계에 있는 그 장성들을 다 소환해서 이제 정신 교육도 한번 시켰고 그리고 지금 이번엔 주일 미군 사령관을 별을 4개로 하고 우리 주한 미군 사령관을 이제 한 삼성 장군을 격하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연관돼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이제 한국이 좀 하세요. 그러면 전작권 전환 땡큐 우리 니들이 갖고 가면 이제 더 그 권한에 맞는 책임을 니들이 더 할 것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이제 그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치밀하게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느꼈지만 방위비 분담금 같은 데서 우리가 좀 방위비 좀 더 줄 테니까 다른 이제 관세 통상 같은 데서 우리 이익을 취하는 거 그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전략적 관점이니까. 근데 미국의 그 트럼프 재임 기간 안에서는 큰 틀이 앞으로 특히 부자 나라 같은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가 그래요. 돈이 아주 많은 나라라고 하니까 그 나라는 니들이 국방은 니들이 책임져라라는 게 기조라면은 우리도 그런 분야를 잘 읽고 차라리 우리가 이번에 얻을 건 없고 뭐 좀 버릴 거 버리는 그런 정도의 전략을 가는 것도 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약간 여담인데 저는 이제 있는 놈들이 더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부자 나라라고 하고 어제 이제 젠슨 왕도 이재용 정의선 만나가지고 거기서 골든벨 울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치킨 다 쐈거든요. 돈은 이재용이 냈어요. 그거 냈더라고요. 2차는 정의선이 냈다. 네, 2차는 정의선이 내고. 그러니까 생색은 다 내고 있는 놈들이. 그러니까 저는 기사에 따르면 젠슨왕이 내가 내겠다고 해서 아니에요. 실제로 돈 낸 거는 골든벨만 울렸어요. 그러니까 젠슨왕의 자산 개인 자산은 200조. 그리고 이재용은 15조 그리고 정의선은 한 8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참 있는 놈들이 더하다.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날까 못 만났잖아요. 불발이라고 표현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가면서 내가 너무 바빴어. 본인이 바빠서 못 만난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이제 내년 4월 그러니까 왜 4월이 나오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간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노동당 9차 당대회가 지금 뭐 내년 초에 있을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다시 그때쯤에 재개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도 이렇게 전망도 나오곤 있는데 두 분은 이 건은 앞으로 어떻게 풀릴 거라고 보셔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면을 상했죠. 솔직히. 이 정도까지 직접적으로 구애를 했는데 돌아온 거는 이제 미사일 발사. 저기 동해상에서 이제 미사일 발사했다라고 발표해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부글부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내가 바빠서 못했다. 중국 우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일종의 자기 정신승리 같은 것도 있고 립서비스도 있었는데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이제는 그리고 북한의 입장은 뭐냐면은 더 이상 탑다운 방식은 안 된다. 이미 하노이나 2019년에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실패를 맛보고 최고 존엄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안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무 협상에 조만간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접촉이 시작될 거라고 봐요. 실무 수준의 접촉. 예, 북한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크게는 우리가 핵보유국임을 인정해라. 대북 제재 풀면서 그리고 탑다운 방식 안 된다. 이제는 다 밑에서 빌드업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 사인하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 정도 했으면 저는 뭐 올해가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실무 협상에서 이제 뭐 북한과 미국이 접촉했다라는 뉴스가 나와도 전혀 놀랍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키를 이제는 완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가져갔죠. 앞으로 이제 대북 제재 해제 급하지 않다. 왜냐하면 뭐 중국, 러시아 뒷배가 있으니까 우리 이제 급한 거 다 해결했고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니들이 갖고 오려면 핵보유국 지위는 이미 뭐 립 서비스로는 인정을 했으니까 최소한 한미 군사 훈련 정도 중지를 갖고 와라. 이렇게 지금 세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하고 규제 너희들 이제 우리 대북 제재 우리가 철회해 줄게 정도 카드로는 이제 김정은이 협상장으로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디까지의 협상력을 가지고 그러면은 김정은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낼 것이냐. 그게 아마 저는 관건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미천을 트럼프가 좀 너무 많이 드러냈어요. 미천을 많이 드러냈다. 자기 카드를 너무 많이 깠어요. 네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일이죠. 11월 1일. 한중. 많아서.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네. 한중
정상회담 오늘 어떤 게 가장 핫한 의제로 오갈까요? 글쎄요, 저는 핫한 의제라기보다는 저는 두 정상이 이제 7년 만에 만나는 만큼 아니죠. 11년에 만난 만큼 11년 만에 만나는 만큼 저는 그냥 우호적인 관계 정도의 그러니까 스탠스를 어느 정도 유지해낼 것이냐 그게 관건이지 디테일에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뭐 어마어마하게 의미 있게 지금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핵잠수함 얘기를 굳이 시진핑 주석이 언급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서해 구조물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끄러운데 그거를 또 여기에서 얘기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거는 실무 차원에서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중국하고도 우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거든. 일본 뭐 중국 다 지금 긴장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대한 립서비스 나올 것 같고 한한령 해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쪽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거는 북한과의 관계,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10월의 끝날인 오늘 아침 공기는 차가운데 평년보다는 1도에서 4도 높은 곳이 많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온화한 가을 날씨 예상되고요.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린 뒤 일요일부터 다시 추워집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11.3도로 출발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대구와 함께 19도, 또 2025 에이펙이 열리고 있는 경주의 낮 기온도 19도로 예상됩니다. 세종이 20, 광주, 부산 21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린데 오전까지는 안개도 짙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는 수도권 등 중부 일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와 전라권, 제주권에 5에서 20mm의 비가, 경상권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주로 수도권이나 강원 내륙 그리고 전라 일부, 충청 일부에는 5mm 안팎의 비로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토요일 오후부터 점차 바람이 강해지고 일요일부터는 북쪽에 찬 공기가 들어와 다시 추워지는데요.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7도, 낮 기온 10도에 그치겠고 다음 주 월요일은 서울이 1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사흘 정도 춥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5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사건 혹은 판결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사건와입니다. 오늘의 사건 스토리텔러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네. 먼저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도어 측이 전부 승소해서 뉴진스가 완패한 결과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판결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 계약을 유효하다라고 판단해달라는 법원의 어떤 소송 결과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전속 계약은 유지돼야 되고 유효하다. 그러니까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민희진 대표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뉴진스가 이런 사유로 더 이상 어도어랑 일할 수 없고 계약 해지 사유가 있으며 신뢰관계가 파탄됐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이 재판부에서는 그런 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할 수 없거나 그 정도의 사유만으로 중대하게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거나 특히 민 전 대표의 해임으로 인해서 이 매니지먼트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도어 자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전속 계약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유로 이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제일 첨예한 갈등이 그 민희진 대표 해임건이었는데 이번에 1심 재판부는 민 대표의 해임이 정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로 일단 감사 자체가 부당했다. 그리고 해임한 것도 부당하다라고 뉴진스 측에서 주장을 했지만 실제 민 전 대표가 이 경영권을 탈취하거나 모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여론전을 통해서 이 뉴진스와 관련해가지고 관련한 어도어에서 나가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취지를 인정을 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킬 의도로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로
하기도 했다라는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런 행위들은 전속계약 불이행이고 또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계약 위반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네. 특히 계약 해지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연습생 시절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출했다는 부분은 이 사유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그 아일리 네. 이 뉴진스를 모방했다, 고유성을 훼손하거나 대체를 하는 시도를 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일부 유사해 보이기는 하지만 복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아일린 매니저가 뉴진스 멤버에게 무시하고 지나가라, 이것이 인격권 침해이기 때문에 신뢰관계 파기에서 해지 사유가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 사유만으로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여러 가지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뉴진스 측의 주장을 배척을 했습니다. 네. 뉴진스는 이런 갈등, 여러 요인으로 활동을 못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팬들이 궁금해할 내용은 언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시점이 나온 것이 있을까요?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사실은 현재로서는 네. 항소심에서 사건을 뒤집지 않는 이상 활동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전에 이 소송과 별개로 가처분 사건이 진행이 됐었고 네. 이 어도어와 하이브 측에서 이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인용이 됐거든요. 즉 멤버들이 1인 1회당 독자 활동을 하면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라는 네네.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하기는 어렵고 네. 그러면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니 전속계약상 2029년까지는 어도어의 어떤 관리를 받으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도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뉴진스 측의 그 아주 강력한 주장인 만큼 현재 소송은 또 항소심으로 진행이 돼서 그 판단까지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항소심에서도 결론이 이 뉴진스가 패소 결과로 기착이 된다면 이 뉴진스는 어도어에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연애 활동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그 뉴진스와 어도어 측이 어제 바로 각자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갈등 봉합 기미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항소로 갈까요? 항소할 것이라고 뉴진스 멤버들, 뉴진스 측에서는 즉각 항소할 것이다라고 이제 1심 재판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은 하지만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났기 때문에 어도어로 복귀해서 정상적인 연애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항소심 법원에 가서 사실관계 그리고 해지 사유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주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1심 과정에서 2번 정도의 조정을 시도를 했습니다. 합의를 시도했다는 거죠, 법원에서. 네. 근데 원만한 협의점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선고까지 이르렀는데 항소심에 가서 새로운 법리나 새로운 사실관계로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항소심에서도 조정을 또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뉴진스라는 아티스트가 우리 연애 활동을 못하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 팬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중재안이 나올 것인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뉴진스 측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어도어 측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재판부가 신뢰관계 파탄이 외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겉모습만 이렇게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는 걸 만들어서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이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뜨거운 관심사가 새벽 배송 서비스인데요. 사실상 심야에 배송이 많이 되고 있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편한데 이를 금지하자, 또 금지에 반대한다 말들이 많습니다. 가장 업데이트된 뉴스부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논의는 결국은 택배 기사님들의 가로사를 예방하고 개선을 하기 위한 방지책으로 민주노총 전국 택배 노동조합 택배 노조가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 배송을 금지하는 제안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택배 노조의 의견과 다르게 쿠팡 노동조합이나 소비자 단체들은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이유를 원인
원인으로 심야 배송이 불가피하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네네. 쿠팡 측에서는 이 새벽 배송을 금지라면 우리의 고용 안정과 임금 보전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10년간 새벽 배송을 통해서 국민의 아침 밥상과 아이들의 학교 준비를 책임져 왔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야간 근로를 줄이자는 주장만으로는 이 택배 산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심야 배송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주간 배송을 하면 업무 가중이나 교통 체증 그리고 승강기 민원 등으로 혼란이 발생한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새벽 배송 금지라는 제안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해달라라는 게 입장이고요. 소비자 단체들도 이미 새벽 배송이 얼마나 편리한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금지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소비자 단체들은 여론조사를 해보니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유통업계 새벽 배송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냐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일단은 새벽 배송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무려 64.1%가 매우 불편해질 것, 19.9%가 다소 불편해질 것이라는 이제 그 44.2 그러니까 불편해질 것이 모두 총합 64%입니다. 가반수를 네. 굉장히 뛰어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미 편리하게 사용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새벽 배송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98.9%이고 향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고 답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만족도도 매우 만족 그리고 다소 만족을 합하면 71.1%까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응답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중단되면 장복이라든가 뭐 일상생활에서 이런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가로사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지만 네. 새벽 배송을 금지했을 때 또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과 또 이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택배 노조 측에서도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개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근본적으로는 택배 기사님들의 노동의 어떤 현장의 어떤 질을 높이는 거 그리고 네네. 인권 침해라든가 너무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더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Y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이재용 정의선 회장의 회동에는 경찰과 소방대까지 출동해 질서 유지를 할 정도로 화제였습니다. 젠슨 황은 오늘 한국과 엔비디아가 많은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전교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월요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